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44페이지 법률행위의 해석입니다. (44페이지) 펴셨어요? 예. 거기 보면 법률행위의 해석 이렇게 나오죠. 자, 7번 보시고요. 법률행위의 해석이다 그랬을 때 법률행위가 뭐였죠? 지난주에 공부한 법률행위. 어떤 게 법률행위예요? 네. 의사표시하는 게 다 법률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의사표시 하나만 하면 단독행위, 둘이 하면 계약. 그죠? 그럼 법률행위를 이제 해석을 하겠다. 그 얘기가 어떤 거냐면, 일단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표의자. 표의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뭐라고 한다? 표의자. 표의자. 그래서 갑녀가 이제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을이 아들이고, 아들이 이제,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 의사표시를 받는 사람을 우리는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용돈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마음속으로 얼마 주려고 그래요? 5,000원 주고 싶은 거예요, 5,000원. 근데 얼마를 꺼냈어요? 5만 원 꺼낸 거예요. 엄마 생각은 5,000원인데 꺼낸 돈은 5만 원이다. 그러면 요 가로한 거,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 그럼 의사가 5,000원이었는데, 생각이 5,000원이었는데, 실제로 꺼내진 표시는 얼마? 5만원. 그럼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죠? 그랬을 때, 표의자의 의사 표시는 5,000원으로 봐야 되느냐, 5만원으로 봐야 되느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법률행위를 해석해서 결국 목적을 확정시키자는 겁니다. 이걸 법률행위의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사하고 표시가 정확히 일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결국 갑녀의 표의자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확정시키느냐, 그게 바로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해되셔요? 자, 책 보면 개념 1번 법률행위 해석이란 법률행위의 목적을 뭐하는 것이다? 확정하는 것이다. 목적을. 2번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의 효과를 법이 인정하는 제도인데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해도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표시한 것이 논리성을 결여하거나 용어가 불명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 당사자들의 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령 어머니가 아들에게 용돈을 5,000원 주려고 했는데 실수로 5만 원 꺼냈다. 이때 아들이 5만 원 덥석 잡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 그 5만 원을 안 놓고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보자. 어머니의 의사는 5,000원이었고 표시는 5만 원이 되었을 경우 의사를 표시하는 자, 표의자인 어머니의 의사 표시는 얼마로 확정되는가의 문제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칠판 보시고요. 의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의, 의사 부분과 표시 부분을 나누어서 의사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는 주의를 의사주의라고 합니다. 두 개의 입장차가 있는 거예요. 의사주의에 따르면 결국 표의자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지 표시된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의사주의에 따르면 갑녀의 의사표시는 얼마? 5,0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확정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주의에 따르면. 그럼 의사주의에 따른다는 해석은 결국 표의자의 주관적인 해석 방법이죠.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관적인 해석이고, 그랬을 때 주관적 해석 방법에 따라서 하게 되면 결국 효과의사라는 게 있는데 의사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의사인데 그 효과의사의 뜻을 내심으로 보는 거예요. 내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속마음이라는 얘기죠. 속에서 품은 생각,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내심의 효과의사. 입으로 자꾸 해봐요. 뭐라고 한다고요? 내심의 효과의사. 그게 얼마? 5,000원이다. 자, 그거는 표의자 시각에서 바라보는 해석 방법인 거예요. 그죠? 표의자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표시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방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 아들 입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5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표시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의사는 알 턱이 없잖아요. 이해되셔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표시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표시주의 이렇게 표현해요. 표시주의. 표시주의는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객관적 해석이에요? 개개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개개 입장에서. 따라서 객관적인 해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효과의사는 의사주의에서의 효과의사는 뭐라 그랬죠? 내심의 효과의사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표시주의에서 효과의사 개념은 달라져요. 뭐라고 표현하자면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렇게 표현해요. 표시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효과의사를 표시상의 효과의사 또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의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이 좀 어렵지만 표시 행위는 5만 원으로 표시가 됐죠. 그럼 5만 원을 꺼낸 걸 아들이 보면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5만 원을 어머니가 꺼냈으니까 어머니의 생각은 5만 원을 줄 생각이었구나라고 얘가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것은 표시 행위로부터 미루어 짐작된, 추단된 효과의사가 표시상의 효과의사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5만 원이다 이렇게 확정을 짓는 거죠. 이해되셔요? 어떤 사물이 발생했을 때, 사물이 있었을 때 또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주관적인 시각과 객관적인 시각이 대립된다. 그죠? 예. 예전의 사건인데 최진실 사망했다 그랬을 때, 그죠? 기억나요? 오래전인데. 근데 제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우연치 않게 이제 만났어요, 그 친구를. 근데 그 와이프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늦장가를 간 거예요, 이 친구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최진실 사건 나고 똑같이 갔어요.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렇게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걱정 없는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개개의 입장에서 봤을 때예요. 근데 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 자살자 그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자기는 사는 것보다 끊는 게 더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되셔요? 그래서 모든 사건이나 현상은 주관적인 시각과 객관적인 시각이 같이 대립되어 있다. 결국 이거는 이제 법 철학의 문제인데 이걸 주관설이라고 하고 이걸 객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시각이 옳으냐 객관적인 시각이 옳으냐 그거는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달려 있겠지만 민법에서는 크게 주관설과 객관설로 대립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률의 해석 파트는 대단히 어려운 파트예요. 법철학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다만 우리가 시험 범위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그럼 어떤 게 맞느냐 이걸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요거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맞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판시하냐면 표시 행위의 객관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법률행위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판례의 시각에서는, 법원 시각에서는 결국 객관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걸 보면 객관적이다 이런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표시 행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예요? 표시주의 입장이다. 표시주의 입장. 그래서 결국은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의사주의로 가느냐 표시주의로 가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로 봤다? 표시주의로 해석을 한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원칙.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원칙과 예외.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판례의 태도를 절충적인 표시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절충적 표시주의. 자, 거기 양가리 2번 보시면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이렇게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판례는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표시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뭐를 따른다? 절충적 표시주의 입장을 따른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법률의 해석의 대상은 결국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의사. 여기 봐봐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의사. 그럼 이거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내겠어요? 법률행위 해석이란 당사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X.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O. 또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O.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러면 해석의 방법입니다. 법률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두 번째는 규범적 해석, 세 번째는 보충적 해석. 이 세 가지예요. 거기 보시면 44페이지에 해석의 방법글에서 자연적 해석 나와 있죠? 양가로 1번이. 한 장을 넘겨보시면 양가로 2번이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양가로 3번이 보충적 해석. 그래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칠판 보시면 자연 규범으로 보충하자 이렇게 암기하셔요. 자연 규범으로 보충하자. 요거는 1인칭이에요. 1인칭. 요거는 2인칭. 요거는 3인칭. 순서대로. 1인칭이라니까 이거는 누구 시각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은. 1인칭이니까.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제3자. 그 인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1인칭이에요. 자연적 해석은. 따라서 누구 시각이다? 누구 시각? 표의자 시각. 표의자 시각. 그래서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사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표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표의자 시각이니까. 의사대로 해석한다. 네? 의사대로. 결국 의사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내심의 효과의사를 탐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느냐 그랬을 때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지요. 단독행위니까 혼자 하는 거죠. 그죠? 이럴 때는 무슨 해석한다? 자연적 해석을 한다. 자, 갑이 방 안에 있어요. 방 안에. 지 혼자 있어요. 방 안에 자기 혼자 있어요.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밥을 먹고 싶어요. 밥.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밥이라고 부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밥을 똥이라고 불러요. 그래도 되나요? 네? 자기 혼자 있는데 뭐라고 부르든 뭔 상관이에요. 그죠? 아이, 배고픈데 똥 먹어야지. 라고 말을 했지만, 얘는 표시를 똥이라고 했지만, 실제 의사는 뭐였어요? 밥이잖아요, 밥. 그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에는 들어줄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표시를 하든 표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사대로 해석한다. 언제? 상대방 없을 때.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럼 갑이 나와가지고 이제 을이라는 친구 만나서 야, 우리 똥 먹으러 가자 그래요. 똥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그럼 얘는 뭐로 알아들어요? 똥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셔요? 이 사람의 의사는 밥이었는데 표시를 똥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표시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대방 없는 경우는 무슨 해석하고? 자연적 해석을 하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면 규범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시를 했다면 그게 사회 규범으로서 당연히 그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규범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고, 자연적인 해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표시가 뭐가 되든지 간에 지 혼자 있을 때에는 자신의 의사대로 해석이 된다. 그러나 들어줄 상대방이 있다면 사회 규범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사회 규범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규범은 개인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규범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자연적 해석은 의사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은 표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언제? 상대방이 있을 때. 자연적 해석은 의사대로 해석하는 거죠. 언제? 상대방이 없을 때. 이해되셨죠? 세 번째 이제 보충적인 해석인데 말 그대로 이것은 보충해 주는 거예요. 누가? 제3자가.
제3자가 보충해 주는데 이 제3자는 누구냐? 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사자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실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A 토지를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약 3억 원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한테 알아보니까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한 3억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 갑의 입장에서 A 토지를 파는데 자기가 이걸 팔아봐야 양도세 물면은 남는 게 없다라고 해서 안 판다는 거예요. 매수인 을 측에서는 야 그러면 그거 세무사한테 알아보니까 양도세가 3억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 내가 대신 내줄게. 팔아라.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이해되시죠? A 토지를 갑이 소유하는 A 토지를 을에게 파는데 얘가 이제 사겠다라고 하는데 양도세를 내면은 갑이 남는 게 없으니 그 양도소득세도 매수인 측에서 대신 내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3억 나온 게 아니라 8억이 나왔어요. 그럼 추가로 5억이 더 나왔죠. 그럼 이건 누가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서 합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계약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때 제3자, 즉 법원의 입장에서 이 재판을 할 때 누가 양도세를 대신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가 없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판사가 보충해서 해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약에서 주로 활용되는 게 이 보충적 해석이다. 정리해보면 해석의 방법은 크게 몇 가지다? 세 가지입니다. 자연, 규범으로 보충하자.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각각의 사례들은 나중에 우리 심화이론 가가지고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큰 틀에서 보면 해석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해석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기준은 크게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신의칙 해서 요거는 목사님이 임신했다 이렇게 암기를 하죠. 임신한 목사 그러면 안 돼요. 순서가 목사님이 임신한 거예요. 일단은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제1의 기준이 뭐냐면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의사. 당사자의 의사, 기타 재반 사정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아까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5억 원이 더 나왔죠. 그러면 그 양도소득세를 누가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시키는 거예요. 매도인의 의사와 매수인의 의사를 확정시켜서 그걸로 해석이 안 된다. 그럼 두 번째는 사실인 관습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해석 기준인 사실인 관습이라는 거는 크게 사실인 관습하고 관습법이라는 것하고 두 개를 구별을 해야 돼요. 관습법하고 뭐예요? 사실인 관습. 얘는 말 그대로 법이에요. 근데 얘는 법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얘는 법이 아니에요. 관행만 존재했을 뿐이다. 관습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관행이 존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확신이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관습법이라고 해요. 관행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관습법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실혼 제도를 한번 보죠. 사실혼. 혼인이라는 거 했을 때, 혼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 혼인은 법률혼 하나만 인정이 돼요. 법률혼은 뭐냐면 혼인을 했을 때 당사자가 혼인 신고를 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면 배우자로서 가족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알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혼이라는 제도예요. 이거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부로서 같이 살더란 말이에요. 이들을 부부로 인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들을 부부로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은 같이 살고 있어요. 부부라고 하면서. 여보 당신해요. 이들은 법적으로 부부이다 아니다? 법적으로 부부이다 아니다? 부부이다. 왜? 그런 관행이 있더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들은 부부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강력하게. 그러면 이 법률혼하고 사실혼의 차이점은 뭔데요?
다 똑같아요. 이 신고하고 신고 안 한 건데 차이점은 하나예요. 얘는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상속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상속이 안 돼요. 그럼 일부러 사실혼 제도를 선택해서 사실혼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일부러? 왜 그럴까요? 재산이 섞이질 않잖아요. 상속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떤 경우냐면 황혼에 합치는 거예요. 각자 자식들 줄줄이 있어요. 어르신 두 분이 그냥 합치는 거예요.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그냥 부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 시에 한쪽이 사망됐을 때 다른 쪽의 자식들하고 재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혼 제도도 사실은 관습법에 의해서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혼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이 되면 법률혼과는 달리 서로 간의 상속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서의 권리는 전부 인정이 돼요.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인정이 된다. 그 사실혼 제도예요. 이게 뭐라고요? 관습법상 혼인. 이해되셔요? 자, 근데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건 뭐란 말이에요? 사실인 관습이지 관습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습법하고 얘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건데 사실인 관습은 그럼 뭐만 있냐면 관행만 있어요. 근데 그게 법이라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게 사실인 관습이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 사실인 관습하고 관습법은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얘는 법이에요. 엄연히 법이에요. 법. 그죠?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 이루어져요. 뭘로? 문장으로 이루어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문법이라고 해요. 법전에 제 몇 조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성문법이라고 해요. 문장으로 돼 있는 법. 민법도 제 1조, 2조, 3조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문법이에요. 근데 문장으로 돼 있지 않은 법을 뭐라 그래요? 불문법이라고 해요. 불문법. 이것도 법인데요. 얘는 제 1조, 2조 이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걸 불문법이라고 해요. 불문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관습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15년 전인가요? 17년 전인가요? 하여튼 그랬어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위헌 대책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일산에서 강의할 때인데 그 판결 나오자마자 실시간 방송으로 나오자마자 학원의 학원생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를 쳤어요. 수업 중에. 그 뉴스 뜨자마자. 일산에서 강의할 때인데. 네? 왜 그럴까요? 수도가 서울이 아니라 이제 세종시로 이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도가. 그럼 서울 집값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서울 사람들은 다 반대했죠. 근데 이걸 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냐면 우리 헌법이라는 법이 존재하잖아요. 헌법 제1조부터 해서 쭉 조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성문법이거든요. 근데 이 판례의 요지는 뭐냐면 조선왕조 이래로 500년 동안 수도는 서울이었다 이거예요. 그게 관행으로 지내 왔고 사람들은 수도가 서울이어야 한다는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근데 관습헌법이라는 말은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수도는 오로지 서울이어야만 합니까?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적인 확신으로 들어있어요, 그게? 여러분은 어때요? 인천 되면 안 돼요? 저 강화도 하면 안 되나요? 수도는 무조건 서울이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그때는 더 그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불문통법에 위반되어서 이 법은 무효가 된 겁니다. 수도가 이전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관습법 얘기한 거예요, 관습법. 관습법이라는 건 일종의 불문법이다. 그런데 그거하고 구별할 게 사실인 관습이에요. 자, 개업합니다. 개업하면 여러분 중에 합격하신 분이 이제 개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에 소개를 하죠. 초대를 하고 개업식 하잖아요. 빈손으로 가요? 뭐 들고 가요? 봉투라도 하나 들고 가는 게 뭐죠? 법이에요? 법은 아니에요? 법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사실인 관습이라고 합니다. 저쪽 잔치에 내가 부조 5만 원 했어요. 네? 결혼식 한다고 해서 부조 5만 원 했는데 제 결혼식에 이 새끼가 안 와. 네? 그 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은 아니에요? 법 위반은 아니잖아요. 그건 뭐다? 관행이다. 관행. 그런 걸 사실인 관습이라고 해요. 그럼 얘하고 얘는 다른 겁니다. 얘는 법이에요. 법. 불문법이지만 얘는 법은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이거는 당사자가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될 문제예요. 법은 당연히 법원이 알아야 되니까 직권조사하는 거예요. 법이니까. 여기서 직권조사라는 말은 증거 채택을 할 때 법원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판사가 자기 권한에 하에서 직접 조사하는 게 직권조사예요. 근데 이 주장 입증이라는 건 뭐냐면 직권조사가 아니라 당사자가 이러이러한 관행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법률의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은 관습법이다 아니면 사실인 관습이다. 사실인 관습이 해석의 기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임의법규, 마지막으로 신의칙입니다. 신의칙.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의, 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합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해야 된다는 원칙을 신의, 성실의 원칙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합니다. 책에 다 있어요. 그러면 신의칙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법원에서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재판을 할 때 판사가, 이 당사자가 이러이러한 법률 행위를 했는데, 이걸 좀 해석해 보겠다.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당사자의 의도 가지고 판단을 해보고, 그 사람의 의도 가지고 판단을 못 하겠다 그러면 두 번째는 관행이 존재하느냐? 그 관행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관행으로도 모르겠어요, 판사 입장에서. 그러면 법 조문을 따져보는 겁니다. 조문을 봤는데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판사 입장에서. 그럼 나 재판 못해 라고 하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신의칙에 기대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재판할 때. 그럼 신의칙이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원에서 판사가 난 이런 조문도 없고 당사자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 재판 못하겠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판사는 판결을 내야 되는데 판결 낼 근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 양심에 맞춰서, 상식에 맞춰서. 그래서 이 신의칙을 더 어렵게 표현하면 사물,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물, 자연의 법칙. Natur der Sache. 번역어예요, 번역어. 사물의 자연이다. 그걸 번역한 게 이거예요. 사물자연의 법칙. 이거 도대체 신의칙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우리는 그냥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이제 10여 년 전부터 사례를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사례예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어떤 분이 했어요. 저는 그냥 생각해서 사례를 든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얘 이제 빌려줬으니까 얘는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 1000만 원 빌렸으니까 1000만 원 갚으면 되잖아요. 10원짜리 100만 개로 변제를 하는 거예요. 자꾸 채권자가 돈 달라고 하니까 친구끼리 떼어먹을 것도 아닌데 자꾸 지나치게 한다 싶으니까 이놈이 물 먹어라 그래 놓고 10원짜리 100만 개로 주는 거예요. 1000만 개인가요? 100만 개가 아니라 1000만 개? 1000만 원 들려면?
그래서 다 동전으로 갖다 변제한다. 그럼 이건 제대로 된 변제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건 신의 측에 위반한 거예요. 이렇게 갚으면 안 되죠. 그 뭘로 저 10원짜리 동전 1000만 개를 어떻게 들고 다닐 거예요, 그것을. 그죠? 근데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신의 측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자, 이거는 뭐냐면 법률행위 해석할 때 기준은 제일 먼저의 기준은 뭐란 말이에요? 당사자의 의도. 두 번째는 그걸로 해석이 안 되면 관행으로. 세 번째는 임의법규. 네 번째는 신의 측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 요 순서대로. 자, 당사자의 의사와 다른 관행이 있으면 무엇에 따른다? 네? 당사자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와 다른 관행이 있으면 법률행위 해석은 무엇에 따른다? 의사에 따른다. 그죠? 제일 우선하는 해석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의사잖아요, 의사. 의사가 제일 먼저의 해석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의사로 해석을 못한다 그러면 관행에 따라서 해석한다. 근데 여러분, 임의법규는 뭐였죠? 임의법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강행법규의 반대말이 임의법규잖아요. 그죠? 임의법규가 뭐였죠?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 그걸 임의규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강행규정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했죠. 오래전에 했어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죠? 27페이지 보시면 교과서 27페이지 거기 보시면 105조 임의규정 나와 있죠?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자, 여기 봐봐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우리는 임의규정이라고 하잖아요.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무엇에 의한다? 의사에 따른다. 그죠? 자, 48페이지 다시 와보시면 106조의 사실인 관습 나와 있죠, 맨 위에. 106조 보시면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관계없는 규정, 요걸 무슨 규정? 예?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습에 의한다. 여기 봐봐요. 임의규정과 다른 관행이 존재했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의사에 따르고 임의규정과 다른 관행이 존재했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뭐에 따른다? 관습에 따른다. 다시 읽어보죠.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줄여서 무슨 규정?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습에 따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의사에 따른다. 그 밑에 다시 105조 가보시면 임의법규 밑에 아래쪽이죠. 105조 법령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자, 여기 봐봐요.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의사에 따른다. 임의규정과 다른 관행이 존재했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의사에 따르고 임의규정과 다른 관행이 존재했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관습에 따른다. 그래서 순서가 목사 임신의 순서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셔요? 어려워요?
한 개도 어려운 거 없어요, 아직은. 예.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쭉 가서, 교재는 55페이지. 자, 의사표시예요. 칠판 보시죠. 의사표시 단원의 체계를 보면 먼저 이제 표의자죠.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합니다. 근데 자신의 의사, 가로친 건 의사, 그리고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은 표시인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되죠. 이런 형태를 우리는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상적인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경우, 비정상적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죠. 그랬을 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비진의 표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진의가 아닌 표시다. 비진의. 진의란 건 참진자 뜻의자죠. 참뜻이에요. 참뜻. 진정한 속마음이 아니다 그 얘기죠. 두 번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과 짜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통정한 허위 표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통정한 허위 표시. 의사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모르고 했어요. 자기도 몰라요. 이때 우리는 착오라고 표현합니다. 착오. 자,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일치되지 않았는데 왜 그랬냐면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이것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쫄아서 그랬어요. 쫄아서. 겁먹어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래서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요 5가지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비진의 표시하고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가 되는 부분이고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했을 때에는 취소할 수가 있다. 107조, 108조, 109조, 110조, 7, 8, 9, 10조. 얘는 111조가 아니라 110조 얘도.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110조에 하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조문도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돼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다만 많이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불일치를 스스로 표의자가 알고 했다 그러면 뭐라고요? 비진의. 짜고 했으면 통정. 모르고 했으면 착오. 속아서 했으면 사기. 쫄아서 했으면 알면 비진의. 쫄면 강박. 모르면 착오. 짜면 통정. 아시겠죠?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 강박. 근데 통정, 허위 표시는 당사 간의 무효입니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예요. 그런데 착오, 사기, 강박일 때에는 무효가 되면 안 되고 취소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룰이에요. 착오 그러면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취소. 사기, 취소. 강박이다 그러면 취소. 그게 룰이에요.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진의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땡.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이다 그러면 O. 통정허위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땡. 아시겠죠? 그럼 취소 원인이 되는 건 착오, 사기, 강박 3가지예요. 요때 이외에는 취소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착오일 때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일 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사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그러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취소가 되는 3가지 원인이 착오, 사기, 강박이에요. 그죠? 이걸 또 앞글자 따서 비통, 착사강, 무치치치 이렇게 외우지 말고, 예?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봐야 이거 6글자밖에 더 돼요. 착오, 사기, 강박, 취소. 취소 원인은 뭐예요? 착오, 사기, 강박. 착오, 사기, 강박. 착오, 사기, 강박.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착오, 사기, 강박, 취소. 착오, 사기, 강박, 취소. 안 어렵죠?
예? 해봐요. 비진이 통정 차고사기 강박. 비진이 통정 차고사기 강박. 비진이 통정 차고사기 강박. 그죠? 그럼 요게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5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먼저 비진이 표시부터 보겠습니다.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데 뭐라고 했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그럼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그러면 요거를 아닐 비자를 써서 비진이 표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사립대학 조교수 사건입니다. 갑이 사립대학의 조교수예요. 갑의 의사는 사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응용미술학과 교수님인데 사립대학이에요. 학생들이 졸업작품을 전시를 합니다. 졸업생들이 졸업작품을 전시를 해요. 보통은 이제 졸업논문을 쓰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는 졸업논문을 쓰는 게 아니고 졸업작품을 전시하는 거야. 그걸 논문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졸업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학생들끼리 자리 다툼이 생긴 거예요. 학생들끼리. 예? 서로 지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애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서로 간에 투닥투닥 한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자기 지도교수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B라는 학생 때문에 내가 지금 전시를 못합니다. 교수님 어쩔까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가가지고 B라는 학생을 혼내준 거예요. 너 저 치워라, 네 거는. 그 자기 제자가 만든 작품을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자리 싸움이 났네요. 그랬더니 B라는 제자가 또 자기 지도교수를 찾아간 거예요. 저 교수님이, A 교수님이 나 이렇게 전시를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B 학생의 지도교수가 또 쫓아가가지고 또 학생을 혼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수들끼리 이제 열받은 거예요. 학생들 싸움이 이제 교수들끼리. 근데 특히 여교수예요.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끄댕머리 쥐고, 던지고, 핥히고, 물고, 뜯고, 그러고 싸운 거예요. 애들 다 보는 데서.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자기는 사직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나중에는 이사장까지 이게 일파만파 소문이 나고 신문에 나고 기사로 뜨고 그러니까 학교 망신이다. 그래서 이사장까지 와가지고 총장도 와가지고 너 요번에 사직서를 네가 내라. 모든 사태를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사직서를 내면 적당히 징계하는 선에서 끝내주고 그 다음에 이 일을 마무리 짓자라고 회유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 감녀 의사는 이 감녀의 의사는 사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직서를 형식상 내라라고 요구를 한 거죠, 학교 측에서. 그래서 표시를 했어요. 자신의 의사는 사직하지 않겠다는 건데 일단은 자기가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죠? 근데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본인의 의사인이 하는 수 없다라고 해서 사직을 수리한 거예요. 사직서를 수리해버렸어요. 실제로는 얘는 그만둘 의사가 아니었는데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냥 사직서를 제출한 것뿐인데 학교 측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본인의 의사인이 하는 수 없다고 해서 사직서를 수리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총장이나 이사장이 와서 얘한테 한 얘기대로라면 적당히 징계 조치를 하는 선에서 뭐 정직 2개월 등등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선으로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사직을 수리해버린 거죠. 이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가 스스로 그만둔 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의사가 아니었잖아요. 나의 진정한 의사는 사직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인데 이들이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적당히 사태 무마시킨다고 해가지고 사직서를 내지 않았느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비진의 표시를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비진의 표시는 일단 의사 표시가 존재해야 되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스스로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했을 때 비진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비진의 표시가 되게 되면 원칙은 유효입니다. 원칙은. 그래서 유효라는 말은 결국 사직서 자체가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은.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데 무효가 된다는 말은 사직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유효가 된다는 말은 사직서 제출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해서 사직이 되는 거고, 무효가 된다는 말은 사직서 제출하는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직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럼 언제 무효가 되냐면 상대방이 비진의 표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됩니다. 자, 우리 조문 한번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 57페이지 교과서 57페이지 107조 제1항을 보시면 의사표시는 피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피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지금 107조 1항이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죠. 두 개 문장. 앞에 문장 그 효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뒤에 문장 그러나 해서 뒤에 들어가는 문장을 우리는 단서라고 합니다. 단서. 앞에 문장을 본문이라고 해요. 앞에 문장을 본문, 뒤에 문장을 단서라고 하는 거예요. 단서. 단서는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는 우리가 보통 국어에서 역접의 접속사라고 하죠. 예? 그리고, 그러면,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순접의 접속사. 그러나는 뒤집는 역접의 접속사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법에서는 단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죠. 조문을 읽을 때 여기 칠판 보세요. 107조 1항은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단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두 개 문장인데 앞에 문장을 본문이라고 하고 그러나 하는 요 뒤에 문장을 단서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읽을 때 조문을 읽을 때 본문과 단서로 되어 있으면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입니다. 아시겠죠? 본문이 원칙이고 이게 예외예요. 단서가. 그리고 1항이 있고 2항이 있다 그러면 1항이 원칙이고 2항이 예외예요. 항상 원칙과 예외로 가야 돼요. 법은. 자, 그러면 지금 107조 1항 본문에서 진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효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칠판. 그러면 원칙은 뭐란 말이에요? 효력이 있다. 유효. 그러나부터 단서죠. 단서 조항에서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비진의 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1항을. 내용이 들어와요? 예.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본인의 의사인이 한 수 없다라고 해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사직서를 수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감녀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건 비진의 표시입니다. 비진의 표시고 니네들 이사장하고 총장이 와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기 때문에 내가 사직서를 낸 것이지 사직할 마음은 나는 없었다.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이사회 측에서 비진의 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뭐를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합의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증하지 못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사회 측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총장과 이사장은 아예 참석 자체를 안 했어요. 이사회에. 회유를 직접 했던 그 당사자는 아예 참석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나머지 이사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직이 수리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비진의 표시라고 했잖아요. 진이가 아닌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럼 비진의 표시는 한마디로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아니 사직서는 냈는데 사직할 마음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마디로 하면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하는 걸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거짓말. 의사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했다? 뻥친다 그 얘기예요. 뻥친다.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옆에
비진의 표시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같은 말로 뭐예요? 심리유보, 심리유보. 심리유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리자가 속리자예요, 속리자. 마음심의 속리. 속마음을 유보, 보여주지 않고 숨겨놨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뻥치는 거, 뻥치는 거.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문 밑에 비진의 표시란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 즉 표시 행위가 표의자의 진위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진이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뜻으로 비진의 표시를 한마디로 하면 거짓말.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단독으로 하고 상대방과 통정하지 않으므로 비진의 표시를 단독의 허위표시라고 하며 속마음을 숨기고 다르게 표시한다는 의미에서 심리유보. 리자가 무슨 리? 속리자. 속마음을 숨겨뒀다라고도 한다. 자, 다시 칠판 보시고요. 결국은 비진의 표시는 한마디로 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자, 이랬을 때 우리 법률 용어 여기 봐봐요. 법률 용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한 장을 넘겨보시면 59페이지 플러스 있죠. 그겁니다. 여기 봐봐요. 우리 법에서는 선의, 악의, 과실, 무과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의 그러면 일단 선의라는 뜻은 어떤 사실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선의라고 표현해요. 어떤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뭐예요? 악의라고 해요. 악의. 선의, 악의는 한자로 했을 때 선자는 착할 선자, 나쁠 악자예요. 근데 착하다, 나쁘다라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법에서는. 단지 어떤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차이예요. 과실은 알 수 있었다. 우리가 과실이라고 했을 때 과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의 의무 위반, 잘못을 얘기해요. 잘못, 실수. 근데 실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과실. 과실을 법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알 수 있었다. 그럼 과실이 없다, 잘못이 없다 그러면 무과실이죠. 이건 뭐라고 표현해요? 알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주구장창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어떤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선의, 선의 모른다, 악의 알았다, 과실 알 수 있었다, 무과실 알 수 없었다. 자, 갑은 사랑 안 해요. 근데 사랑해 라고 뻥쳤어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배고파서 밥 달라고 사랑해 그랬어요. 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대방 입장에서 안 경우가 있겠죠. 이게 뻥치네 이놈이. 뻥치네 라고 알 수 있는 경우 있죠. 아니면 모르는 경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얘가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상대방은 알거나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모르는 경우도 거짓말임을 알 수 있었는데 모른 거예요. 네? 거짓말임을 알 수 있는데 모른 경우, 또 거짓말임을 알 수 없어서 모르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복잡해요? 자, 뻥 쳤는데 뻥임을 알았어요. 또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부주의해서 몰랐던 거고. 이건 아무리 주의해도 알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알 수 있는 경우를 뭐라 그랬다? 과실이라 그랬죠? 알 수 없는 경우는. 그러면 과실, 무과실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선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악의 또는 과실이에요. 악의 또는 과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알았거나 과실. 알 수 있었을 경우. 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럼 어떤 경우예요? 알았다 이 경우하고 알 수 있는 경우. 요 경우죠?
그죠? 그럼 요 두 가지, 즉 거짓말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은 하나, 둘,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잖아요. 두 가지 나왔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죠? 마지막으로 모르고 알 수 없는 경우가 세 번째죠. 선의 무과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선의 무과실은 모르고 알 수 없었다. 자, 악의 또는 과실의 반대말은 예예요. 예의 반대말은 이거고. 봐봐요. 우리 수학에서 악의 또는 과실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전체 부정하면 not 악의. 이거는 그리고로 되죠? not 과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악의가 아니니까 선이고 과실이 아니니까 무과실이고. 그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무과실의 반대말은 악의 또는 과실. 아시겠죠? 자, 여기 봐봐요. 선이 모른다. 악이 과실 알 수 있었다. 무과실 알 수 없었다. 악의 또는 과실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선의 무과실은 모르고 알 수 없었다. 악이 알았다. 선의 과실 무과실 악이 아른다가 어디 있어요? 선이 모른다. 악이 알았다. 그죠? 그럼 우리 비진의 표시 이야기했을 때 원칙은 유효 예외 상대방이 비진의 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했잖아요. 알았거나 그럼 뭐예요 이건? 악이 또는 알 수 있었다. 과실일 때 악이 또는 과실일 때 이 경우에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유효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죠. 선이 무과실일 때는 유효가 된다. 다시. 자, 비진의 표시를 했을 때 비진의 표시 거짓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셋 중에 하나예요. 첫째, 뻥친 거 알았어요. 눈치챘어요. 두 번째, 몰랐지만 조금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비진의 표시를 하게 되면 이때는 유효가 되고 이때는 무효가 된다. 상대방이 비진의 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 이해되셔요? 자, 그래서 58페이지 보시면 효과 보시면 방가를 1번 원칙적인 유효 그랬잖아요. 58페이지에 원칙적 유효, 원칙적으로는 유효해요. 그 사례가 바로 밑에 2번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건. 네? 사직의 의사가 없으면 사퇴수습의 방안으로 스스로 사치서를 낸 경우처럼 사용자 측의 지시 내지는 강요가 없었던 때에는 그것은 비진의 표시지만 학교법인이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언제예요? 기억이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비진의 표시는 무효이다. 즉 상대방이 악이거나 또는 선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무효가 된다. 이해되셔요? 자, 그래서 비진의 표시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